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푸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바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증권의 이재규 차장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매도세는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확인해야 할 신호는 무엇입니까? 네, 올해 내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국계 기관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라든지 신국 증시에 몇 퍼센트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배분되어 있었던 퍼센테이지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147조라는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매도 금액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는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지분이 늘어났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매도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아서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은 안정성을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6월 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리밸런싱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6월 달이 굉장히 특이한 게 반기이기도 하고요. 분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실적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월 달은 우리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보여왔었던 6월 달까지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6월 달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이 정말 초대형주들만 강세를 보이는 장세였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강도 자체는 상반기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닥에도 기회가 올까요? 주목할 업종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혼났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는데 과거에는 5년 전만 해도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번 매수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면 그 종목 나도 안다 라는 피드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기업이 성장성을 보면서 매매를 할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자금이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대형주 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소외가 됐죠. 그래서 어제 오늘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난주는 아니죠. 이번 주에 코스닥이 8%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2025년도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제 기억으로는 925포인트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도 못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8%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 날에는 살짝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온 퍼센테이지와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처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봐도 사실 실적적인 면을 본다면 코스닥을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또 되짚어보면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스피가 항상 코스닥보다 좋았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과 이런 테마성이라든지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가, 제가 지난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코스피를 좀 봐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말씀 드렸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제가 틀렸죠.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보다 코스닥이 과연 더 밀릴 만한 상황이었는지, 수익성이 안 좋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럼 주가가 왜 올라갔던 것인지, 반도체가 좋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라는 명분이 코스닥이 하락할 명분이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이제부터는 하반 경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정부에서 코스닥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됐다라고 하면서 행사도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보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이 엄청난 실적 베이스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를 전부 다 매도하고 코스닥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코스닥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래도 7월 달은 6월 달이나 5월 달보단 조금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딱 띄워놓고서 본 게 뭐냐면, 지난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계속 어떤 모양새가 시장에서 만들어졌느냐,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면 코스닥이 분봉 기준으로 밀리는 모양새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지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오더라도 코스닥이 밀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미묘한 변화이긴 하고,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와버린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로 자금이 넘어가겠죠. 그때는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틀려질 수가 있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4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코스닥이 조금은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이 좀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올라오고 있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높이 주려면 거래 대금이 좀 붙어줘야 됩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붙으면서 뭐 950포인트, 960포인트, 1000포인트,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950에서 960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없이 밀렸었기 때문에 960이나 뭐 970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000포인트까지는 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1000포인트를 넘어선다면 그때부터는 코스닥이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4,755조 원규모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 업종은 어디입니까? 네, 일단 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움직인 쪽은 에너지 쪽이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 쪽도 많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제가 예전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전력 설비를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반도체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전력 설비 쪽이 좀 변동성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를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적다라고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전력 3사의 평균적인 PBR이 8배 수준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전력 설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원과 관련돼서
뭐 신재생 쪽에 대한 모멘텀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4,700조라는 게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잘 와닿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600조, 500조 요 정도 수준일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4,700조라는 것이 단발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죠.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메가 프로젝트의 반도체를 필두로 한 요 AI라는 트렌드 안에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푸시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업적인 구조가 어떻게 보면 더 매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처음에는 전력설비 쪽과 신재생 쪽이 먼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먼저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반도체와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쪽에 대한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푸시를 해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일단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가 살짝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지난 5년, 지난 10년, 지난 15년 전에 이렇게 무언가 큰 이벤트가 한번 있고 나서는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큰 이벤트가 하나 진행이 된 거이지 않습니까? 4,755조에 대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봐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이 뉴스를 가지고 일단 세론 뉴스라든지 셀더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본다면 그때 오히려 좀 더 매수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쫓아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보유를 하고 있었다면 보유를 할 만한 명분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하지 않았던 상태라고 한다면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한다면 어떤 업종과 종목을 담으시겠습니까? 네, 5천만 원이 있다면 참 좋겠네요. 그죠? 일단 현금 비중이 많이 있다라는 전제죠.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한다라면 전 그래도 30%에서 40% 정도는 반도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반도체를 성장 밸류로 주거나 엄청나게 내가 고수익을 노려보겠다라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30%에서 40% 정도의 반도체 비중을 가져갔을 때 시장과 동떨어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없는 분들은 철저히 소외가 됐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30%에서 40%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제가 방송 촬영하기 직전에 좀 따져보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6.6배 정도 수준이고요. 삼성전자가 6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을 가져와서 본다면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반도체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에서 한 40%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상반기 때 자고 일어나면 반도체가 올라갔거든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내놨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틀린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반기 같이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30%에서 40% 정도를 반도체를 채워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우리가 조선주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피에서 조선주를 저는 10%에서 20% 정도는 담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했는데 주가가 많이 못 올라온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조선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대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상반기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또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으로 한다면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전력기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력기기가 업종 기준으로 봤을 때 업종 PBR이 8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조선주는 4배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PBR이 4배라고 하는 것은 저렴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향후 수익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조선주를 한번 봐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저는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밀려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 때만큼 많이 밀려있는 종합주가 지수가 30%가 밀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은 살짝 악재가 나오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뭐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부러졌느냐, 엄청나게 안 좋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작년의 코스닥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코스닥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악화된 부분이 없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거래대금이 좀 더 붙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붙어주는지 여부를 좀 따져봤을 때 거래대금이 좀 안정적으로 붙어준다면 전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ETF라든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20% 정도는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반도체를 메인으로 30%에서 40% 정도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10%에서 20% 정도는 조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는 코스닥 쪽인데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이 돌아선다라고 하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전 차라리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매력적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저는 제약 바이오, 로봇,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는 ETF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전 일단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뭐 크게 이제 비중을 잡아보면 반도체 40%, 조선 20%,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ETF 쪽으로 20% 정도로 가져간다면 요게 비중이 80% 정도가 되거든요. 나머지 20% 정도를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뭐 전력기기라든지 그때그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로봇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5%씩 10%씩 어느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 전략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경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 정말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이미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어느 날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가고 어느 날에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올라가겠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 저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분석하는 분들마다 좀 다르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저의 논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업종들을 가지고 있죠. 가전 쪽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파운드리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퓨어한 업체로서 반도체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를 본다라기보다는 종합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할인율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퓨어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나와 보면 아마 알 겁니다. 2분기 때 실적이 나오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95% 이상이 반도체일 거예요. 디램과 낸드와 그리고
HBM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퓨어한 업체라고 이야기하면서 SK하이닉스보다 할인을 해줬었던 요소들을 저는 굳이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고 있는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려해 봤을 때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더 많이 나오죠. 그렇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지금부터는 삼성전자를 좀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지금 PER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이 8배가 넘어갈 거예요. 마이크론이 8배,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6배, 삼성전자가 약 5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상승 밸류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고민은 여러분들께서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기술적으로 약간 찝찝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가 약간 3중 고점의 느낌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간 조정에 길게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중에 제가 지금 7월 1일인데 이번 주 중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되반등을 줘서 어느 정도 추세를 다시 한번 살려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살려놓지 못한다면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막 목표 주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잖아요. SK하이닉스 뭐 400만 원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상반기 같은 속도가 나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상반기처럼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속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알테오젠이 예를 들어서 15% 올라갈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실적에 대한 담보, 실적에 대한 가시성과 주가의 연속성을 고려해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압도적이지만 우리가 상반기 때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매수하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전 전반적으로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수요가 굉장히 넘쳐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너네들 디램 줘, 낸드 줘, HBM 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공급을 늘려주고 싶어도 여기서 병목 현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물량, 이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맞춰주려고 해도 빨리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판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게 빠르게 물량들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LTA라든지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를 기반으로 예전에는 우리가 PBR로 분석했었던 반도체 업황 자체를 PER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전 너무 좋습니다. 실적적인 베이스도 너무 좋고 아까 전에 뭐 PER 5배, 6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우리 많이 계산기 두드려 보거든요. 뭐 마이크론인 PER이 몇 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배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0배는 나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6배, 5배, 마이크론이 8배니까 8배를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3중 고점이 잠깐 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살짝 긴장을 하고 상반기처럼 빠르게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7월달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이제 제가 제 고객분들한테는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삼성전자와 SK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좋은 날에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고 주가가 안 좋은 날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좋아서 꺾이는데 기가 막히게 장 후반부에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 내내 주가 흐름이 안 좋다가 딱 꺾어서 다시 반등을 주거든요. 이 반등이 주는 과정에서 코스닥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언제요? 지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중에 안 좋다가 반등이 나오면 10종 팔고 같이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부터 굉장히 특이한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딱 주더라도 버텨준다라는 거죠. 이게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7월 달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상반기처럼 반도체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제 댓글에 이런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꺾이면 시장이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도 섹터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둔화가 되면 시장은 완전히 붕괴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질문이고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외의 종목들 중에서 이미 수익이 잘 나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수익이 잘 난다는 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은 지금 밸류 하단을 깨고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살짝 늘어진다라고 해서 이 기업들이 더 붕괴될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자, 정리를 좀 해드려보자면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꺾이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도 섹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완전히 꺾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다면 선순환의 관점으로 돈을 잘 벌고 있거나 그동안 과대의 낙폭에 들어갔었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빈집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큰 그림에서는 반도체는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 갑자기 실적을 끝내주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아까 전에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30%에서 40% 정도 반도체 가져간다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 물량을 보유해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SK하이닉스가 약간의 눌림 조정을 받는다면 다른 쪽에 대한 관심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반도체 소부장의 기회가 온다면 주목할 탑3는 무엇입니까? 탑3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가총액이 말이 천조지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대였습니다. 저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80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2000원 주고 살 수 있었던 주가가 이제는 80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을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전공정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제가 탑3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전공정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살짝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오늘 전부 다 신고가에 들어갔거든요. P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 추격한다라는 관점보다는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전공정 기업들을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전공정을 보시는 게 왜 명분이 많냐면 지금 이제 뭐 호남권이라든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간다면 장비주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장비주들에 비해서는 살짝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또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변동성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장비주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평가되어 있지 않다라면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봐야겠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밸류가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장비주들이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발주 순서가 가장 먼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이제 소재 쪽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PER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전반적인 PER이 25배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해요. 이게 장비주들보다는 좀 더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보자면 장비주를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AI 서버용 MLCC 장기 공급 계약은 성장 모멘텀이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삼성전자보다도 강한 모습을 간혹 보여주고 있는데, 이 MLCC와 FCBG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MLCC 같은 경우는 일본의 무라타라는 기업이 있고, FCBGA 같은 경우는 또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둘 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리콘 커패시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고 있는데, 아까 질문 내용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듯이 이제 빅테크들과 실질적인 계약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왜 삼성전기에 큰 메리트가 될 수가 있냐면, 이게 레퍼런스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A라는 기업에게 처음 납품을 하게 되고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게 뭐 이번 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앞전에도 이제 실리콘 커패시터에 대한 납품 소식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레퍼런스가 된다면 결국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예전보다 훨씬 더 좋게 보여지는 것은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공급을 빠르게 못 늘린다라는 거죠. 공급을 빠르게 못 늘린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MLCC라든지 기판 쪽 같은 경우도 병목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쇼티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MLCC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MLCC가 아니라 삼성전기가 생산하고 있는 MLCC 같은 경우도 고부가 MLCC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좀 낮은 MLCC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잘 나올 수 있는 쪽에다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부가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은 기업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마 콘덴서 같은 기업이죠.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의 쇼티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삼성전기는 지금 우리가 작년이나 올해 초나 올해 3월달, 4월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이야기했었던 게 뭐냐면, 장기 공급 계약 아닙니까? LTA.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기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ETF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저는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꽤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삼성전기가 혼자 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와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아준다면, 일정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조정폭이 깊어진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격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눌림이 나왔을 때를 기다렸다가 뭐 300만 원 정도를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증권에서 300만 원, 지금 350만 원도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MLCC라든지 FCBGA 쪽에 대한 쇼티지가 계속해서 1년 정도 이어진다면, 1년 정도 이어져서 중요하게 말씀드려보자면 2028년도까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쇼티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기에도 적용이 된다면 아마 시차를 두고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는 사이클, AI라는 큰 트렌드 안에서 가장 큰 병목 현상을 거치고 있는 MLCC와 FCBG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기업,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중 지금 한 종목만 산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삼성전기가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기업을 제가 지금 딱 노트북이 있으면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두 기업이 지금 PER이 삼성전기가 더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따라 올라올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둘 중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사실 MLCC라는 거에 대한 해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굉장히 큰 메리트를 조금 더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면 삼성전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LG 이노텍이 안 좋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LG 이노텍은 최근에 제가 접한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에서 이 FCBGA 그러니까 기판 쪽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8%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8%밖에 안 됐었던 매출이 10%, 15%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성장성은 LG 이노텍도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주의 성격을 따져본다면 저는 삼성전기의 관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광학사업부 같은 경우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애플 쪽에서 판매를 어느 정도 하는지 부분도 우리가 따져봐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LG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전장 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FCBGA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전체 FCBGA 쪽에 대한 캐파는 전체 매출에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거기가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잘해오고 있는 광학 모듈, 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해서 받아간다면 저는 LG 이노텍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삼성전기가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성장성을 본다면 LG 이노텍도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50만 원 이하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차는 이제 로봇이라는 그 신사업 동력이 많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자금이 더 몰려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수급 논리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밸류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은 로봇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피어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더 밸류를 줄 수 있고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냐면 로봇 기업으로 본다면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지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대차 그룹이 로봇 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은 이미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양산 속도라든지 실전 투입이 되는 시점 자체가 언제로 다가올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룹사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저는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를 한다면 저는 결국에는 수익 매도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수급을 뺏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가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RMAC라고 해서 로봇 쪽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모을 거거든요. 그게 8월 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후로 해서 모멘텀들이 한번 붙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자동차 판매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율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업단은 탄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로봇 쪽에 대한 사업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현대차 그룹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봇 쪽과 SDV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뭐 BYD라든지 테슬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로봇 쪽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식으로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부각이 됐을 때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다라고는 하지만 자금이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들어간다면 자동차 쪽은 좀 늦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 요런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요런 자금들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120만 원 목표가의 핵심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지금 로봇을
로봇에 대한 판매 모멘텀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이 AI 데이터 센터와 그 피지컬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로봇을 잘 작동을 시키는데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연습을 하고 데이터를 쌓아서 로봇을 실질적으로 실전 투입을 해보고 그런 자료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외에도 진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와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가장 동일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글로비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거 물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류 센터 내에서 로봇에 대한 데이터를 피지컬 AI,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입력을 하고 공부를 하면 얘가 똑똑해져 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피지컬 AI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 공장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이 부분들을 실전에 투입을 하는지 여부가 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분명한 메리트를 가져가고 뭐 2030년도까지 1만 대 정도를 판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선 가격이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가격이 내려오기 전에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경쟁력도 좀 봐야 되고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로봇 쪽에 대한 성장 밸류가 어느 정도 붙어주느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있지만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선 더 많은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드웨어만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이 10배 정도라고 한다면 이 칩까지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30배, 50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계속해서 R&D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실질적인 그 칩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만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100만 원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못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로봇 쪽에 대한 AI 플랫폼 쪽에 대한 피지컬 AI 쪽에 대한 전반적인 그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그것을 전부 다 아우르는 포지션에서 어떤 식의 매출이 만들어지는지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조정은 기술적 반등일까요? 바닥 확인 과정일까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바닥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갈지 여부는 좀 봐야겠죠. 사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완벽한 실적적인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하지만 주가가 제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그동안 적자가 나왔었던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 됐다라는 부분들, 2분기와 3분기로 진행이 될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 매출 중에서 70% 정도가 전기차 쪽입니다. 그리고 15% 정도가 ESS 쪽인데 우리가 지금 이 ESS 쪽 전력 저장 장치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력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 매출 100%에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ESS가 어느 정도 점유율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전기차 같은 경우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죠.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유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왔었던 반등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코프로비엠이 갑자기 유상증자라면서 급락이 나와서 다시 한번 흔들림을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유럽과 미국 쪽에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둔다면 더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한테
2차 전지가 탑픽이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그렇다라는 답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반도체보다 매력적인 섹터가 많지는 않겠죠. 하지만 2차 전지를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아직도 보유를 해가지고 좀 고생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매도해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넘어가는 것에 큰 매도 실익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있는 2차 전지 원픽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차 전지 쪽에선 저는 삼성 SDI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LFP 쪽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셀 메이커들이 전 2차 전지 쪽에선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 완성차 기업들과의 이런 협업 관계에 잘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가장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전고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받아갔었던 우리나라 대형주가 삼성 SDI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HTS를 켜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모양새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가 좀 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ESS 쪽에 대한 모멘텀 아까 전에 제가 매출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매출이 1분기, 2분기 기준으로 15% 정도밖에 잡히지 않았었던 ESS가 태양광과 풍력 쪽이 시장에서 커지면 그에 따른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20% 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삼성 SDI를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중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입니까? 저는 일단 말씀하신 기업들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원전이나 가스터빈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전력 설비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기본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AI 병목 현상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가스터빈과 SMR 쪽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원전 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손가락에 꼽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적인데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LS 일렉트릭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주가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 쪽에 대한 모멘텀, 변압기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LS 일렉트릭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배전반 쪽에서의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캐파 확장이 나오고 있는데 배전반 쪽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변압기에 대한 메리트를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었다라고 한다면 전 이제는 배전반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LS 일렉트릭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가온전선이 갑자기 변동성을 많이 보였고 가온전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LS전선이죠. LS전선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LS라는 지주사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배전반과 변압기 쪽에 대한 산업적인 그룹사 내에서의 지원 자체라든지 캐파 확장이 진행이 된다면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LS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변압기와 배전반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 8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관점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우리가 AI라는 트렌드 자체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여가 된다면 반도체와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기기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을 대장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제가 간단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전력기기라고 한다면 HD 현대일렉트릭도 있고요. 효성중공업도 있는데 주가 흐름이 가장 좋은 기업이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 LS 일렉트릭을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